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8페이지인데요. 네, 민법 839조의 2,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면은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먼저 이제 협의에 의해서 이제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보면은 제1항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2년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 행사를 해야지 됩니다. 본조 신설이 1990년 1월 13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여성 인권 신장에 있어서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어떤 여성 인권의 뭐 마그나 카르타다 이런 표현까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이제 할 사유가 있어도 재산분할은 안 되고 위자료 정도 이제 인정이 되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90년에 드디어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됨으로써 이혼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이제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39조의 3. 자,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회행위 취소권입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해야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406조 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에서는 406조 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사회 의사가 있었다. 사회 의사를 가지고 법률 행위를 했다.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2007년 12월 21일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고 가족법 분야에서 아마 판례가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판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그 사람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전 시간에 그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인데요.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29페이지 그 판시 나번을 보면은요. 재산 분할의 취지가 어떤 공동 재산의 청산 뭐 이런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부양의 의미도 물론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결혼 생활 동안 이룩한 그 공동 재산 그거를 청산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인정 가능합니다.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사 노동을 하면서 내조를 했고
뭐 남편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은 예, 아내가 87년 3월부터 예, 춤을 배워서 무도장에 나가면서 예, 다른 남자와 이제 예, 어울리고 그 다음에 가출을 해서 뭐 살림까지 이렇게 차렸습니다.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가출하고 또 들어왔다 다시 가출을 하고 또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방치를 하고 예, 이제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된 예,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혼 청구를 이렇게 남편이 예, 그 아내를 상대로 이제 이혼 청구를 했겠죠. 이때 이제 요 아내,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 우리 대법원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책 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혼인 후 10년 동안은 그래도 제대로 가정 생활을 하고 내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이 이제 그 증식이 됐기 때문에 재산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여도가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은 가능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2번 판례입니다. 자, 먼저 가번에 보면은요, 이혼 청구권은 부부의 일신 전속의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혼 소송을 하다가 한쪽이 사망을 하면은요, 그러면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이게 어떤 상속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뭐 수개해서 절차를 수개하느냐? 아닙니다. 또 검사가 수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혼 소송과 병합해서 제기한 재산 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재산 분할 청구는요, 이혼 성립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지할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혼 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을 했다. 이혼 소송도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병합된 재산 분할 청구도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우리가 좀 뒤에 배우겠지만은 위자료 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속인에게 이제 상속이 돼서요, 소송 절차를 수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는 다르다는 겁니다. 취급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자, 3번 판례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이제 양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자, 우리 대법원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일단 이혼이 성립해야지만 발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거나 또 심판이 됐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구체적인 권리로 구체적인 권리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양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 3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직 이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혼이 돼야 드디어 발생하는 거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직 협의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A가 B에게 이제 이혼, 그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 5억 원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심에서 이게 이제 1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A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요. 자,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A가 이거를 C에게 1억 5천을 이렇게 양도했고요. 그 다음에 D에게 이렇게 1억 원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법원에서 이제 그대로 확정이, 요 10억 원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CD가 채권 양도를 받았다는 이유로 양수금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다 이거죠. 제3분할 청구권이 아직 심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질상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C와 D의 요 양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요 판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그 평석이 있고 뭐 아주 중요한 이제 가족법의 이제 판례로 이제 돼 있는데요. 요 판례의 논리가 이제 어떤 구체적인 권리로 아직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양도가 안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라는 게 꼭 구체적인 권리로 성립을 해야지만 그게 꼭 양도가 되는 것이냐. 오히려 요 사안에서는 어떤 그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의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산 분할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부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와 무관한 제3자가 거기에 이제 관여해서 뭐 소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3자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설명이 더 타당하다라는 주장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렇게 아직 뭐 협의나 심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이제 대체로 수긍을 하지만 그 이유가 구체적인 권리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부부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4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4번 판례는요.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을 그러니까 이런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번 판례입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취지의 판례인데요. 협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 그거를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겠는가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뭐 이런 경우겠죠. 이제 갑이 A에 대해서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걸 포기했다 이거죠. 포기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 이것이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겠는가? 이게 문제가 된 것인데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 어떤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A에게 어떤 재산이 있던 게 나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에게 이제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A는 원래 그 재산이 없었던 건데,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그냥 포기한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A에게 어떤 책임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포기하는 요구를 채권자 취소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게 5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포기했다. 이거는 이제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갑이 A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랑 이혼을 하면서 이 재산을 재산 분할에 의해서 전부 B에게 넘겨줬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은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재산 분할을 해준 거는 사행위가 아니지만 상당 범위를 초과해서 과도하게 재산 분할이 됐다면은 그 과도한 부분만큼은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A가 보통 이제 가액 배상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보면은 이게 재산 분할의 그 의미는 이제 어떤 그 공동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가 있고요. 또 부양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부양을 해주는 부양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게 그 재산 분할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자료까지 감안해서 재산 분할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B에게 이렇게 어떤 재산을 이렇게 이혼하면서 넘겨줄 때는요, 어떤 청산적 의미, 부양적 의미도 고려할 수 있지만, 뭐 A가 그동안 뭔가 잘못했다 이거야. 예, 이혼의 원인이 뭐 있다. 그러니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까지 감안해서 위자료까지 감안해서 넘겨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쨌든 재산 분할이 정당한 범위 내라면은 그거는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과도한 재산 분할이다. 그러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판시 3번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이혼의 이제 위자료로서 이렇게 증여가 됐다.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했다 하더라도 이건 재산 분할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위자료 명목이라 하더라도 실질은 어떤 재산 분할을 하면서 어떤 위자료를 감안해서 이렇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사행위에 해당해서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요, 이게 위자료, 명목 위자료라는 거, 요거만 이제 강조를 해서 그냥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원심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명목이 위자료를 하더라도 실질은 이게 재산 분할을 하면서 위자료를 감안해서 이제 분할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재산 분할로서 정당한 범위 내 그거는 유효하고 과도한 거 상당 범위를 벗어난 부분만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례입니다. 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재산 분할의 합의를 이제 불리하게 일방이 뭐 아주 불리하게 이제 합의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재산 분할을 안 한다든가 말이죠. 뭐 아주 적은 금액만 받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보다 더 합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런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정상대로 됐다면은 그냥 그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넘는 청구, 그거는 이제 권리 보이기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재산 분할을 뭐 안 하기로 했다든가, 뭐 적게 하기로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일정한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례들입니다. 자, 7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A, B가 이제 이혼을 하기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합의를 해놓고 실제로는 바로 이제 협의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뭐 살았다든가 혼인관계가 존속이 됐다든가 또는 이게 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에 의하게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 분할 협의는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한 협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 이혼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혼인관계가 존속이 됐다. 그 이후에도. 또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이야기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한 전제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다시 그냥 혼인관계가 존속이 됐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다시 이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 협의 이혼하면서 했던 재산 분할 그 합의는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는요. 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했다. 그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혼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재산 분할 청구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를 했다면 그거는 유효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그냥 포기한다. 요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33페이지. 자,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재산 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한 이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 이러한 어떤 합의가 아니라 어떤 그런 진지한 어떤 고민 끝에 어떤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사전에 그냥 포기했다.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요, 그 아내가 이제 중국 국적의 이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면서 제대로 모른 것이죠. 뭐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한 한국의 법제도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남편이 이제 뭐 작성해 온 거기 서류에다가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줄 당시에 진지하게 어떤 자기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그런 걸 다 고려한 다음에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한 이후에
어떤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서 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안인데요. 유효하다라는 것이 8번 판례입니다. 자, 다음은 9번 판례입니다. 자,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 협의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청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판시 이제 이유 부분에 보면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요. 그런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를 해야 됩니다. 청구 이익이 없습니다. 협의를 해놓고 또 이렇게 청구하는 거니까 그거는 청구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한 이후에요.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거야. 어떤 그 합의에 따라서 언제까지 뭘 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 그걸 이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 분할 협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요,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제하고 다시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한 건데 그 합의, 재산 분할 합의가 해제됐기 때문에 그 청구는 가능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뭐 또는 포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겠는가? 현실에서 많이 문제되거든요.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그 세 가지 판례,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 10번 판례입니다. 자, 재산 분할은요, 이렇게 이혼을 할 때 이제 청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혼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자, 10번 판례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 파탄에 이른 상태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최종 파탄이 된 시점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 전체 기간, 처음 결혼해서부터 쭉 된 그 기간 전체 기간에 대한 어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10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이혼이 되고 또 별거가 되고 한 기간이 뭐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파탄된 그 무렵의 결혼 생활 그것만 가지고 재산 분할을 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통틀어서 청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10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판례입니다. 자, 재산 분할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재산을 이제 분할을 하느냐? 자, 원칙은요, 결혼 생활 동안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 그게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결혼 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뭐 고유재산이라든가요. 고유재산이라든가. 또, 결혼 기간 동안에 이룩한 재산이지만, 배우자의 어떤 뭐 협력 없이, A가 이제 뭐 상속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또 A의 재산, 이런 뭐 특유재산 같은 경우에 그런,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뭐 안 된다라고 봐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판례는 상당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밑줄 쳐놓은 부분인데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을 했다든가
또 감소를 방지했다든가 또 증식에 협력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로서 뭐 내조를 잘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특유재산이 낭비가 안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런 기여가 있다라든가 또 뭐 이게 그 배우자의 노력으로 이게 증식이 됐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는 이것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실무에서 중요한 거는 A의 이게 뭐 특유 재산이라 하더라도요, 뭐 결혼 기간이 길었다 이거야. 배우자가 결혼 생활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A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게 유지가 됐겠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결혼 기간이 길수록 특유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는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이제 결혼 기간 결혼 이후 이룩한 재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특유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도 우리 대법원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판례입니다. 자, 12번 판례를 보면은 자, 판시 1번에 있는 그 판시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꼭 부부 명의의 재산이 아니고 제3자 명의의 재산이다. 또 이제 뭐 그 제3자 명의의 재산인 게 뭐 명의 신탁이 돼 있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배우자 일방의 것인데 제3자에게 명의 신탁을 했다든가요. 또는 이게 실질적으로는 부부 일방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판시 1번에 꼭 부부 명의의 재산이 아니어도 제3자 명의의 재산도 명의 신탁이 된 거라든가 부부 일방이 지배하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판시 2번도 여러분 잘 기억을 이제 해두세요. 이게 어떤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A, B가 부부인데요. 이거를 A가 뭐 A의 형제인 뭐 C하고 합의를 하고 있다. 이게 합의하고 있다. 뭐 2분의 1씩 이렇게 뭐 합의를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요 합의 지분 그러니까 합의 재산 자체의 분할을 하긴 어렵겠지만은 그 합의하고 있는 지분의 가액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지분의 가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재산 분할에 뭐 그런 요소를 참작을 한다든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어떤 이제 부동산이요, A하고 이제 그 A의 형제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제 B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비록 이게 이렇게 합의가 이게 형식적으로는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A 것이다. 또는 A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판결 이후에 보면은요, 명목상은 이게 이제 둘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A 거가 아니냐, 이렇게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가사,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뭐 합의라 하더라도 그럼 적어도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액, 그거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합의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있는 그 판시 1번, 2번 내용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면. 그래서 뭐 3자 명의 재산도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거. 합의 재산도 적어도 합의 지분의 가액으로 재산 분할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판례는요. 채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채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배우자 일방이 이제 뭐 부담한 채무다. 그럼 이제 그 배우자 일방이 갚는 게 보통 이제 원칙이겠죠. 그런데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의 수반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다라고 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례는 어떤 거였냐면은 어떤 남편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임대를 줬어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8,500만 원 발생을 했다면 그 채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 아파트의 형성 유지의 수반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이기 때문에 그 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도요 이렇게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면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판시 2번에 보면은요. 자, 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부부의 일방이, 이제 주식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A, B가 부부인데, A 개인 명의 재산은 없는데요. A가 운영하는 어떤 주식회사가 있다. C 주식회사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부동산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B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요 주식회사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무리 이게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 주식회사가 사실상 A가 지배하는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의 소유라고 딱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산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를 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지 이 1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범위가 가치가 산정되는 것이지 그냥 이게 1인 회사라고 해서요. 이 회사 부동산이 바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13번에 그 내용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판례입니다. 자, 뭐 최근에 있었던 판례인데요. 재산 분할은 이게 사실심 변론 종결 이를 기준으로 이제 재산 분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파탄이 이제 혼인 생활이 파탄된 이후에 이제 재산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해서 그것에 기해서 발생한 재산이다라고 보면 그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요. 이제 A, B가 이제 그 부부인데요. 청약 종합저축에 이제 가입을 해서 혼인 기간 동안에 아파트에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A가 아파트에 당첨이 돼서 뭐 계약금, 뭐 중도금까지 낸 상태에서 파탄이 된 거야. 파탄이 되고 파탄된 이후에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전 등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요 B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요. 자, 요게 계약금, 중도금
까지 낸 상태에서 파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파탄된 이후에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권을 A가 취득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 시가에 대해서 그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비록 파탄된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거긴 하지만 파탄되기 전에 이미 그 아파트에 대한 당첨이 됐고 당첨이 됐고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파탄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생긴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전에 생긴 그런 거의 기초에서 생긴 재산이다라고 봐서요. 그 아파트 전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8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판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은 혼인 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그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 그 부분이 전체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가액의 차이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이것만 하면 이제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제 상당했는데 그 전체를 재산 분할로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판례는요. 자, 이제 이혼 소송하는 중에 명예퇴직을 했다. 배우자 일방이 명예퇴직을 해서 명예퇴직금을 수령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요. 배우자 일방이 어떤 회사에 28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혼 소송 이제 그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금을 이제 수령한 사안인데 그러면 그 명예퇴직금 전부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 판단을 했습니다. 자, 16번 판례입니다. 자, 16번 판례도 판시 1번은 분할이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고요.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이 사례에서는 분양권을 이제 매도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요 세금, 이것도 이제 재산분할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이런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양권을 이제 13억 원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이제 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3억 원 채무, 이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재산 분할을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국 재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소국 재산이 얼마인지 해서 그럼 순 재산이 얼마인지를 이제 정하겠죠. 그 다음에 기여도를 정하겠죠. 몇 대 몇으로 나눌 것이냐. 그렇게 해서 기여도에 의해서 재산 분할 그 정당한 분할 액수를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각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뭐 부족하면 청구하고요. 그죠? 뭐 남으면 그 상대방에게 주고 이런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재산 분할할 그 재산 가액의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각각 이제 자기가 갖는 재산액을 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청산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부족한 부분을 주고
받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판시 이제 2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내가 가질 재산 분할로 따졌을 때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를 이제 내가 가져야 된다. 얘가 2억 정도를 내가 재산 분할로 이제 받는 게 맞는데, 지금 1억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1억 정도를 상대방에게 부족한 1억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이게 상대방이 이제 가진 그 재산이 감정 평가할 때보다 재판이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로 갔을 때는 좀 낮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청구 뭐 안 하고 그냥 각각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내도 뭐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사안인데요. 이게 정확한 시가 감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 법원이 이제 어떤 추측에 의해서, 그래서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는 이제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전제를 해서 이렇게 재산 분할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이 돼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18번 판례는요. 자, 퇴직급여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판례인데요. 요 판례 이전에는 이혼소송 변론 종결 당시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그 퇴직급여는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혼 그 변론 종결 당시까지 아직 퇴직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뭐 여러 기타 사정으로 재산 분할에 있어서 다른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재산을 분할하는데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라는 거는요. 그럼 과연 뭐 어느 정도 참작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고요. 또 뭐 다른 재산이 있어야 거기서 참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재산이 아예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참작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판례에 와서는요, 판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재직 중이다. 아직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 그거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재판에서, 이혼 재판에서 뭐 사실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회사, 그 사람 이제 배우자 일방이 다니는 그 회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뭐 만약에 지금 퇴직하면 퇴직급여가 얼마입니까? 사실조회를 해서 뭐 1억이다 라고 하면 그 1억 원을 예상 퇴직금 그거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18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직 중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도요, 그 예상 퇴직금 그거를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